일본 정부가 지난 2월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 광산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넣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는데 유네스코 사무국에서는 심사 대상에서조차 제외했습니다. 또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 심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한 사도 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으로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을 무시하고 그대로 세계유산 등재의 추천을 강행했었는데 서류 미비로 자문기관 심사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이 군함도에 이어 또다시 꼼수를 부린 것인데요.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1200여 명이 강제 동원되어 노역을 했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던 것인데 이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집권 자민당의 세계유산 등록을 실현하는 의원연맹과 외교부에는 정부로부터 그간의 경위를 듣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회의에서 내년 여름이면 등재 여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라며 실망감을 나타냈고,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회장은 많은 일본인에게 폐를 끼쳤으며 강렬한 반성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와 자민당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왔는데 이 같은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며 기시다 정권과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이탈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잠정 추천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해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세계유산 등록을 다시 노리겠다는 구성인데 애초에 이 추천서 자체가 유네스코 사무국에 의해 구체적인 추천 범위 등이 제출한 추천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서류 미흡으로 심사 대상에서조차 제외했습니다. 추천서에는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친 사도 광산의 생산 기술이나 생산 체제 등의 가치가 있다고 추천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를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추천서에 적힌 사도 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 사금산에서 과거에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 중 끊겨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고, 일본 측은 끊겨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한 덩어리의 자산이라며 설명했으나 유네스코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문화청은 미비점을 지적한 것이 한국 측의 반발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일본은 이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록하려 할 때도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을 저질렀었습니다. 당시 공동조사단 3명이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 시설을 시찰한 결과 일본이 한국인 등을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이 불충분하며 1940년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도쿄에 있는 정보센터에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지만 그 전시만으로는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 산업유산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전시가 없는 등 희생자 추모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역사를 지닌 독일과 같은 국제 모범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조치가 미흡하고 한국 등 당사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당했습니다. 이 당시 결정문에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에서 채택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이란 표현과 함께 일본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진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왜곡으로 한국의 반발을 무시해왔습니다. 한 일본인 교수는 사도 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이 1,000명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이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까지 공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의 관해를 확인해보면 1949년 2월 25일에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 1,059엔 59전이 공탁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1950년 10월 31일 당시 노동성 노동기준 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일본 법무성의 지역 사무소를 통해 확보한 공문서에서도 동일한 날짜에 같은 금액이 공탁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붉은 밑줄에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고 법무국이 개인정보라며 문서 일부를 먹칠한 탓에 공탁금 지정 수취인이 지워진 채로 왜 1,140명으로만 확인되는데 한 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국은 공탁금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1959년 공탁금을 국고에 편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민사 공탁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공탁한다는 통지를 해야 하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법률적으로 성립된 공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본 측의 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 왜곡 주장은 사도 광산을 추진할 당시에도 그랬는데 한국 측의 반발이 있자 한반도 출신자가 일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 동원이었는지는 어떠한 자료나 기록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에도 시대까지로 대상 기간을 좁히는 꼼수를 부리며 강제 노역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에 토대를 두고 반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실은 가린 채 거짓과 진실을 숨기기만 할 뿐 그 어떤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움직임입니다. 이렇듯 일본 정치권에서 이번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가 전대미문의 실수라며 등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검증하자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마이니치 신문도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정부의 경위 설명과 원인 규명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니시무라 입헌민주당 간사장도 불명확한 것이 너무 많다. 경위를 밝히고 등록할 방법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며 일관된 역사 왜곡을 주장하는 일본, 군함도 등의 산업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강제노역의 역사를 알릴 것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군함도에서 조선인을 강제 노역시켰던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중국인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우우비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지만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해선 외면했습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사도광산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카드뉴스를 한국어, 영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6월에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한글과 영문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로벌 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065명이 해당 청원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또 러시아가 의장국인 올해 세계유산위원회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며 2023년 이후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은 현재 유례없는 엔저 현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선 이미 일본은 이제 G7 탈락 국가이다라며 아시아의 선진국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구치 명희 교수는 G7의 아시아 대표를 한국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일본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지금의 일본은 청나라 말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140엔대까지 추락한다면 올해 일본은 한국의 GDP를 따라잡힐 것이고 늦어도 2023년에는 확실하게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고 얘기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도 세계 순위가 20년 만에 이렇게 추락한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일본이 유일합니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이라 불리며 G7의 일원인 일본 내부에서조차 눈 깜짝할 사이 후진국이 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엔저 현상을 유지하며 4조 원을 더 번다고 했던 일본은 최고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조차 원자재 조달 비용이 급증한 탓에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반해 14% 줄어들 전망이고 일본의 강점이었던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또한 중국과 대만, 한국이 이미 따라잡았다며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50년까지도 바라볼 것이냐며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현재 관료들이 바뀌지 않아도 좋다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각각 23위와 31위, 디지털 기술, 전자정부 기술에서는 각각 8위와 27위, 2위와 14위로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 추이도 한국은 이미 2015년 이후 일본을 넘어섰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상의 얘기가 아니라며 실제로 일본인들은 지금 가난해졌고 일본의 산업은 약해졌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까지 세계 최대 수준으로 나오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우체국이나 편의점 등 필수 시설까지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으로 업무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134만 명이 나오며 의료진의 4차 접종 또한 고령자보다 2달이나 늦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감염이 다시 늘어나 코로나 대응 차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의사회는 당장 부족한 코로나 검사 키트 부족 현상을 해결해 달라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응도 없이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